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의 땅끝에 해당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순리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보면 수도가 세 개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데 행정 수도는 프리토리아고 또 입법 수도는 케이프타운에 있고 사법 수도는 브롬폰테인에 이 세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거를 남아공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부르기 때문에 저도 남아공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191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고 그래서 이제 가시면 모든 그 교통 그것도 영국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우리 그 운전대가 우리 한국하고는 반대편으로 돼 있어서 이런 나라들이 꽤 있죠. 싱가포르, 인도, 또 호주, 뉴질랜드, 또 이렇게 홍콩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아공도 그 운전이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1961년도에 공화국이 수립이 됐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무척 큽니다. 우리 한국 전체, 그 한반도 전체 12배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에 인구는 5,500만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조금 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낮은 편입니다. 최남단에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땅끝 아프리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아공에는 이렇게 그 인구 밀도가 이제 그 1제곱킬로미터당 39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주 좀 널널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이 남아공은 이 고고학에서도 고인류 유적지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호모사피엔스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인류 사람으로서도 제일 오래된 그런 유골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가통 지방에 있는 동굴들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간 유골 중에 하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지방에서도 거주지 유적, 사냥터 유적, 그리고 인간 유골들이 다수 발견한 바가 있어서 아주 그 인류가 오래전에 그 여기서 서식했다는 이런 이제 증거들을 고고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이제 유골들인데 이게 이제 반투족, 코사족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철기문화, 토착 민족에게 흡수된 흔적을 여기서 이제 봅니다. 현재는 보스와나 그리고 또 짐바브웨 그 사이에 있는 림포포 강 남부에서 이렇게 이런 유골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이런 족속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아공의 그 기독교는 70%라고 그러고 가톨릭은 15%, 이슬람은 1.6%에서 이게 이제 기독교계가 한 85%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남아공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교회가 일반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기는 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불교인도 있습니다. 불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갑니다. 또 이제 자기가 이슬람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그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어떤 구원감이 이렇게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집중해서 하는 것은 재교육. 지금 교회 와요 그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기초적인 복음, 기초적인 성경 말씀, 이 기독교의 그 신앙,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남아공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이런 순수한 복음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재교육하는 이런 사역이 시급하다 하는 게 남아공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백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 흑인들, 이 백인들의 아주 소수 인구가 부의 막강한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인종차별이 아주 그 제대로 있었던 나라가 이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의 교회도 이러한 문화적인 그런 그게 이제 받아서 지금도 많은 남아공에 살고 있는 그런 흑인분들이 이 백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도 할 뿐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거는 이 이제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고백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만큼 오랫동안 그런 인종차별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지금 또 있습니다. 물론 맨달라부터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법적으로도 철폐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내쪽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어, 이 36%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11%가 시온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온신앙이라는 것은 남아공 국인들의 종교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이 흑인 공동체의 23.7% 차지하는 독립적이고 원주민적이고 그리고 국가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이거는 토착화된 기독교인 것은 맞고요. 그러나 순수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교회인가 할 정도로 혼합 종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시온 영국 성공의 체제의 한 복음주의 그 학생인 이 지도하에 1916년 초에 소개가 됐는데 유아 시절에 교회는 일리노이주 시온의 본거리지를 둔 기독교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답니다. 오늘날 주류 유럽 교회와는 달리 이 교회는 아프리카 전통의 측면과 기독교의 가치를 결합합니다. 이게 아파르트 헤드가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란 말인데 이 정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념이 조롱받고 거부된 이 체제는 식민 정부의 반발에 직면하여 분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교회의 그 문제점이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순수 우리 이 아는 그 교회가 한 36% 정도 그리고 또 나머지 많은 숫자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것이 조금 이렇게 좀 이단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그 네덜란드에서 복음을 전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개혁 신학 이것이 이제 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토리아 가면은 거기 대학에 신학과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특별히 한국의 고신 우리 그 같은 이제 신학의 맥락을 같이 하는 보수적인 그런 이제 그 교단 그리고 이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 그 합동적 이런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 이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더치 리폼드 처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칼빈주의 또 신칼빈주의 노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람 카이프 또 헤르만 바빙크 또 베르가이오라는 이런 분들 또 해리 구테르트 이런과 같은 신학자들의 신학을 가르치고 안수를 받습니다. 또 화란 개혁 교회와 분리 요인 중에 하나였던 여성 안수를 현재는 허용하고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덜란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보면은 네덜란드가 이곳에 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참 좋았는데 네덜란드가 좀 그런 것에 약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성탄절은 지킵니다. 여기 사람들 지키는데 성탄절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내용은 가르치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그 성탄절은 활발하게 지키는데 그 본질을 그들이 모르는 이런 문화들 부활절을 지키는데 왜 그들이 부활을 지키고 이 절기가 있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 남아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재교육 이게 아주 가장 필요한 것이 남아공입니다. 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도가 넓죠. 그 맨 밑에 부분에 케이프타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케이프타운이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이렇게 우리 봤지 그 제주도 가면은 일출봉처럼 이렇게 있는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있는 곳이 희망봉이 있는 곳이 케이프타운입니다. 그 요게 이 지점이 위에 있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시작되는 딱 그 지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프타운의 희망봉을 보면은 이제부터 인도양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또 여기서 거꾸로 인도양에서 대서양으로 올라갈 때에 이 희망봉 이거를 이제 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나를 태웠던 우리 큰 고기 물고기 그것이 이 요나를 지중해서 이제 덥석 이렇게 잡아서 배에 싣고 어디로 항로를 했느냐 보면은 쭉 와서 스페인 쪽으로 가가지고 지브랄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대서양으로 거쳐가지고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양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페르시아만으로 올라가서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니누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3일 만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를 태운 큰 물고기도 이곳으로 지나설 것이다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는 예전에 또 인도와 이 인도의 그 향로품을 가지다가 여기 이제 아프리카 특별히 그 이집트 이런데 이제 수입해 올 때도 이런 항로를 거쳐줄 것이다 하는 희망봉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세 군데 그 뭡니까 이 수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은 브롬폰테인이라고 나옵니다. 예, 브롬폰테인이라고 요것이 또 사법 수도예요. 그래서 무슨 뭐 대법원 결정이나 이거 할 때는 여기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 가보면 브레토리아 요게 이제 행정 수도입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가 바로 그 옆에 있고 이래서 이런 큰 나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다음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 남아공 그 위에 남아공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죠.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속에 있어요. 나라에. 그리고 북쪽에 가보면 스와질란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섬 쪽에는 마다가스카르가 있죠. 거기도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남아공의 바로 위에 있는 보스와나가 보이잖아요. 오늘 보스와나까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 옆에 나미비아가 있고 짐바브웨, 모자비크, 잠비아, 앙골라 등 나라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앙골라하고 이게 모잠빅 이 나라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여기 이제 남아공의 그런 위치를 우리가 봅니다. 현직 대통령은 시릴 라사포사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52년생. 이분이 이제 2018년부터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이전에 그 아파르트 헤이트 이거 인종차별주의에
아주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수고하신 분들이 투투 주교라며 또 만델라 이럴 때가 이렇게 아파르트 헤이트 반대 운동 그 하신 분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넬슨 만달라가 아프리카 국민 지도의 그 국민의 그 지도자 됐을 때에 이분은 사무총장을 했던 분인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자, 수도 세 군데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브레토리아. 우리 아프리카 가면은 요하네스버그 주로 국제공항에 내리곤 합니다만은 행정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한 300만 되는 곳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이제 그 행정 그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시 내에는 한 74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매출로 합하면 한 300만이 살고 있고 언어는 아프리칸스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가 통합니다. 두 번째 수도라고 하는 케이프타운, 희망봉이 있는 곳이죠. 어, 여기는 백인이 한 35% 사는 만큼 백인 중심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입법 수도로서 아프리칸스어로 카압스타드라고 발음을 하고 또 이카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배후에는 테이블산이 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제주에 가면 우리가 일출봉처럼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폭발한 이런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근에 희망봉, 케이프 오브 굿 홉이라고 이렇게 굿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희망봉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다 이 항로를 중심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요하네스버그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케이프타운 역입니다. 여기에 희망봉이 보이죠? 예, 여기에 저 테이블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이제 산 정상 여기가 희망봉입니다. 저도 여기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천안은 봤습니다만은 이런 희망봉이 아주 이렇게 모든 항해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이게 포토존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수도가 또 있습니다. 브룸폰테인이라고 그 뜻은 꽃피는 분수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7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법수도로서 해발 1400m의 고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원이 있어서 여기서 많이 판결을 받는데 여기 도시 자체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로 합치면 한 75만이 사는 세 번째 수도가 바로 브롬폰테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에서 최대의 도시가 요네스버그입니다. 뭐 이 도시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 수도는 아닙니다. 600만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은 뉴욕이 수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뉴욕이 최대의 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데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DC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요하네스버그가 미국에서는 뉴욕에 해당되는 만큼의 아주 번화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의 최대의 도시뿐만 아니라 또 이제 2020년 이런 기준으로 약 메트로 인구가 600만으로서 도시 자체는 100만 정도입니다. 면적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예로부터 금을 산출하는데 광공업 도시였고 화학, 석유, 피혁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남아공은 전체에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 해안선만 해도요. 이게 쭉 해안선 이제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이 길이만 또 2,798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이
한 20km 정도 보면은 부산에서 신입자까지 가더라도 900km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2,798km니까 엄청난 아주 남부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이 국경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에 나미아, 보츠와나, 또 짐바브웨, 동북 또 동부에 모잠빅, 에스와티니가 있고 내부의 내륙인 레스토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넬슨 만델라 참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이었죠. 아파르헤이트 이게 인종차별 때에 정말 투쟁하고 싸웠던 오랫동안 옥생활동했던 만델라가 1994년 4월 27일 완전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네덜란드 말이죠. 과거 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너 주도의 극우 국민당 정권에 의해서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즉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 백인 정권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합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 벌인 남아공 백인 정부와 흑인 대표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넬슨 만달라 간의 협상 끝에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을 했고 또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남아공 공화국 대통령으로 넬슨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1999년까지 이렇게 되면서 그 전해인 1993년도에는 이분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넬슨 대통령의 임기가 1999년부터 99년까지 그렇게 참 잘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 남아공의 희망이 됐고 또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민족회의인 ANC 지도자로서 반아파르헤이트 운동 즉 남아공 옛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감리 교인입니다. 남아공의 국민의 80%는 흑인 계통이고 다양한 또 아프리카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주로 유럽계, 그또 아시아계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이분들이 이제 주도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은 과거부터 많은 그이 다이아몬드 광산도 있고 거기서 많이 제조가 되고 있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 아프리카에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한 이런 광산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그랬습니다. 또 프린스턴 신학교가 또 그랬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도 운영하는 데 보면은 그 많은 자금을 이런 남아공의 그런 다이아몬드 광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제가 이제 거기서 바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듣는데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돈 덩어리가 많습니까? 어? 그게 이자의 이자 가지고 1년 뭐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에 남아공에 많이 이렇게 자기들이 투자를 했어요. 또 하버드 대학 이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였죠. 그때 이제 이 투투 대주교 이분도 인종차별 거기에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해서 이분은 1984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노벨 평화상이 두 분 나왔죠. 이 투투 주교가 84년도 받았고 93년도에는 만델라가 받았습니다. 이 투투 주교 이분은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서 하버드에 오셔서 연설할 때 직접 제가 만난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은 남아공의 성공의 대주교였습니다. 9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이분은
아, 그때 이제 이분이 우리 하버드에 와서 어떤 연설을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 와서 남아공의 사람들에게 다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동안에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들이 다 주워갔다 이래서 폭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코믹한 그런 조크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내용들이 일부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선교한다랍시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준다 오고 하면서도 일부는 이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훔쳐가고 또 금을 또 훔쳐가고 그런 이제 인식으로 이 흑인들이 이렇게 남아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투투 주교도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하신 여러 가지 그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남아공의 집에서 나는 종종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큰 모임에 이렇게 말한다. 손을 드세요. 그리고 손을 움직이세요. 라고. 그러면 그들의 손을 보라. 다른 색깔은 다른 사람을 보여준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무지개 빚진 백성들이다라고 자기 남아공에 있는 흑인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무지개의 민족이다.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서 인종차별주의를 폐지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동상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번에 또 다른 얘기들 보면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얘기며 또 백인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들은 인간성을 재발견하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부당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박해자의 편을 택한 것이다. 코끼리가 생쥐의 꼬리 위에 자기 발을 올리고 있는데 중립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생쥐는 절대 중립에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아주 농담 또 이렇게 조크 섞인 얘기지만 아주 재밌는 얘기, 아주 코믹하게 이분이 얘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많은 그 연설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잠비아인과 남아공이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잠비아인이 자국 해양부 장관에게 허풍을 떨었답니다. 남아공인이 잠비아에는 해군이었고 바다와 접해 있지도 않는데 무슨 해양부 장관이냐 묻자 잠비아인은 이런 남아공인은 법무부 장관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하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당신네 대통령은 흑인에 관한 아주 질이 안 좋다. 그는 흑인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고 말하던 옛날 위대한 백인 주장처럼 저기 앉아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하여튼 이분은 아주 그런 말을 또 재밌게 하면서도 또 이렇게 비꼬는 혹은 또 여기에 비판하는 또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레토릭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투투의 명언들이 많이 지금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투는 영국 유학 중에 인종차별 폐지에 전념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가 런던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유학생 시절인데 흑인과 백인 모두 줄을 선 상태로 기다리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국 은행의 공정함을 보고서 거주지 이전의 자유, 직업 모두에게 차별받는 남아공의 극심한 인종차별의 부당성을 생각하고 이 철폐를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후투 주교는 자기 저서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그 책에서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개신교 모든 인종차별에 저항하기는커녕 어떻게 순응하거나 정당화했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투투 대주교, 이분은 성공의 대주교입니다. 장모님이 백인 이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들의 현실을 함축합니다. 1961년도에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1980년대는 남아공 교회 협의회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그때 만델라가 석방할 때 흑인, 백인, 흑백 그 연합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교구 전 교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최초의 흑인 성공의 주교에 이어서 최초의 흑인 대주교에도 올라가지고 남아공의 성공의 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상을 수상했고 2021년 12월 우리 이게 코로나가 막 그때 시작이 되고 할 때 그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있는 프레토니아 우리 행정상 수도죠. 여기에 대학이 참 유명합니다. 이 대학은 5만 7천 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외국 학생은 한 2,500명. 이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 학생입니다. 이런 좋은 대학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과대학, 신과 그리고 법과대가 유명한데 특히 신학부에서 많은 우리 한국의 졸업생이 있어요. 김대원, 이성현, 이상만, 그리고 안명준, 홍철, 신명석, 김용준, 유창형, 오현철, 이석호, 이상만, 노원석, 신성호, 김경열, 김준섭 이런 분들이 여기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고신대, 총신대, 백석대 이런데 상당한 교수 여러분들이 이 대학을 출신이고 또 목회자가 여럿이 났습니다. 또 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여기도 해발 3,482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게 타바나 누토레나라는 산인데 아주 이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용해산이라고 이제 그 뜻이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국경지대에 분리하는 산이고 남아공과 또 레스토의 국경 그 레스토는 그 이 요하네스버그 남쪽의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사방이 이렇게 남아공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죠. 거기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파노라마 이게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활동하고 있는 몇 분 선교사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남아공에 활동하시다가 지금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의 교무처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종훈 교수님, 또 그 사모님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고 선교사 출신인데 그게 우리 이 두 네 분이 여기에서 사역하셨어요. 브레토리아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한 10만 되는 조그마한 타운에서 활동하셨는데 거기 가셔서 주로 하신 것이 재교육, 그분들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참된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아주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청년들 중심으로 1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 보스와나 북경 근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훈 교수님과 김인자 교수님 이 두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여기 한국 다시 오신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 또 이제 김신권, 김다정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선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두론 마을의 우물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이제 소식들, 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대회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북부 아프리카 북부 선교사님은 사라 사막의 이북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사라 사막 밑으로 있는 것을 중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남부 지역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그 중남부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가정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가 아마 22번째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코로나 때도 모였는데
거기서 모이지 못하고 한국의 서천이라는 곳에 와서 이들이 모여서 100명 정도는 줌으로 참석했고 2022년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렇게 했고 매년마다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150명 가정이 참석해요. 그리고 또 많을 때는 200명 가정이 참석을 하는데 이 중에 남아공에 있는 분이 얼마나 했더니 대부분 남아공에 기초를 두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조그만 나라 뭐 말라위라든지 짐바브웨라든지 뭐 이런 보스와나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이제 이게 그 기초 베이스 캠프는 주로 이 남아공에 거의 이렇게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KPM 모임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대회가 지금 이렇게 열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우리 김 선교사님의 사례 가운데서 설로보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푼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 남아공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에서 활동했던 김창길, 박성자 선교사님. 이분들은 조금 늦게 가셨어요. 신학교에서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 되겠다고 결심하고서는 20년 만에 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에이즈 확산 속도 세계 1위, 성범죄율 세계 1위. 이것이 남아공의 현시대입니다. 사망을 둘러봐도 희망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 남아공에는 희망봉이 있고 그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희망의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요새 희망의 우물을 길러 올리고 있는 김장길 선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바로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기사에 올려 있어서 이렇게 뒀습니다. 이 두 네 분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우물을 봐주고 있고 또 이렇게 교육 선교 여기에 또 아주 또 복음의 재교육 상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또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조금 읽겠습니다. 남아공에 첫 발을 디디고 이 최근입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남아공 이거 웩 본부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본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북적거렸다. 그중에 하야토와 리나 가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군기가 빡 들어서 한국 사람들도 안 만나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던 때 그것이 안쓰러웠던지 하야토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유치원 다니던 강성교사 가정을 소개해 주어서 처음으로 남아공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후에 하야토는 일본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가정도 아들 셋을 다 독립시키고 보니 우리 사역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여서 지난 2주간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였다. 더군다나 내년에 안식년을 맞아 우리 부부가 한국에 가면 그때 다시 돌아와 사역을 하기로 했다. 5월 달에는 로고스 홉 팀과 사역을 함께하고 6월 달에는 하야토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더반 한인교회도 설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기도 제목으로 6가지 올립니다. 첫째로 원래 첫날부터 시작한 매일 큐티 시간에 더욱 은혜 충만하도록. 두 번째로 갑자기 전기가 7시간, 10시간씩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12시간 정전 내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는 지금도 낮에도 이게 프레시를 들고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언제 전기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아공 새 정부에 정직하고 정직한 성실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세 번째로 무료급식 사역과 이 시자만 이 그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일본으로 돌아가는 하야토와 이 가정, 선교사 가정 내년에는 기쁨으로 돌아와서 동행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선교사가 대상 포진 후유증으로 몸이 연약한 상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7월에 생일을 맞는 여러분들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다음 정희숙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정희숙, 이 땅을 더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섬겨야 이 땅에 더 많은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과 연합사역으로 진행 중에 아바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됐고, 또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미션 헙 이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거든요. 예장 합동 GM에서 소속입니다. 이분들이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 이것을 또 설립하셔서 섬기고 계시면서 꽃바 농장로교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모금을 1차 이자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워지면은 신학교도 하고 기숙사도 같이 짓고 단기 선교 오신 분들 숙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마 신학교는 24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은 시설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이런 선교센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저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미션 허브를 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좀 우리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사역, 목회자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공,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19회 중남미 남부 한인 선교사 대회가 개최가 됐고 올해 20회가 되지요. 이런 모임이 우리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뭐 한 가정별로 150 가정, 그래서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150 가정이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은 어, 이게 그 시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 대회도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 목회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의 재교육이 참 절실해요. 이 남아공은. 그리고 무너가는 가정들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MK 차세대도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님 가정 아이들 자녀들 4세대 이들이 뚜렷한 교육 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한글 학교도 문제가 되고 또 이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미션 헙 이거 선교센터가 건축이 되면은 이 MK를 위한 그런 시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숙박 시설도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또 남아공에 양화진이 있어요. 양화진이 이제 선교사 묘역인데 여기에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 이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시는 그런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행사도 가지고 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 이한범 선교사님 또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영주권 발급 또 7월 10일에 개최되는 며칠 안 남았죠. 남아공 기독 청년 수련회 또 다눈 아탈란티스 지역 어린이 사역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고물가의 위기 속에 생활비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추운 남아공의 겨울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거기 가족들의 건강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세 자녀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 하나가 이 고구마를 다 이렇게 심었는데 원숭이들이 섞여서 고구마 다 그냥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이 다시 고구마를 지금 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다음에는 이제 그 원숭이들이 침을 맞도록 담장도 제대로 하고 울타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참 이런 사역들을 우리 성교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의 선교 현장이 흑인 갈등과 유색 인종 갈등이 심한 나라였는데 지금도 그 후유증이 아직 있습니다. 1994년도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 5년 다스렸잖아요. 그 후에 계속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들에게 자유가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1999년 타보 은베키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았고 2004년도에 연임이 되어 흑인 정부 10주년을 자청하는 등 정권 안정에 나섰지만 자유를 양요하는 경험이 부족한 흑인들이 손쉽게 폭력이나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답니다. 성적으로도 크게 타락해서 세계 제1의 에이즈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63%, 전통 종교가 15%라고 기독교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면 어떤 통계는 85% 얘기했잖아요. 가톨릭 숫자까지 합쳐서. 그런데 흑인 정권 등장 이후 인구의 89%에 이르는 흑인들은 물질과 권력의 의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번영신앙까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 교회 순수 복음성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고 있는. 그래서 도시의 백인 교회는 무기력하고 또 흑인 교회는 대부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가정교회 출신의 목사들이어서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14개 단체에서 파송한 5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를 캠프로 가지고 여러 중남부 지역에 이렇게 흩어서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보스와나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한국의 선교사들은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과 달리 흑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왕성하게 사역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남아공에 있는 흑인분들이요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있어도 한국 사람에게 뛰어옵니다. 참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선교 전략을 지금 세우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우리 남아공인데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보스와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와를 왜 다루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바로 그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있죠. 그분이 최초의 백인으로서 아프리카에 선교 오신 분입니다. 19세기 때. 네,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도록 많은 이게 지리도 탐사하시고 이렇게 선교의 지도를 그렸던 분이죠. 그분이 시작한 곳이 보스와나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에 오셨다가 바로 보츠와나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사역하신 현장인데 보츠와나 자체는 지금 그저 이 리빙스톤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기념하는 뭐 병원이라든지 없습니다. 이분도 의사입니다만은 의료 선교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면서 저기에 많은 탐험을 하는 가운데서 빅토리아 폭포를 최초로 발견해서 서양에 알린 분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